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대표님?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사무총장님은 좋아 보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독감 주사 맞으시고. 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이제 검찰 징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장관의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일단은 여권에서는 이 1심 포기 이후에 이제 검찰 내부의 검사장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있었고, 평검사 인사 전보, 검사 파면법 제정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검찰에서는 아예 그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항명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 대표님부터. 묻는 것도 죄냐 하는 어떤 사설 제목이 생각나는데,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의 병폐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요. 이 사법의 정치화, 이건 지금 사법의 정치화도 되고 정치의 사법화도 되는데, 예. 여기에 뭐 처벌한다든지 고소고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뭐 파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정치의 문제를 사법화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 그래도 이게 형사 체질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이 서로 말다툼 하다가도 저놈 잡아 넣을까 뭐 이런 말이 예사로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리고 특히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하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토론으로 해야 됩니다. 토론. 곳곳에서 이 토론이 벌어져야 돼요. 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열심히 지금 토론하자고 결투 신청을 해놨던데. 결투 신청하는데 안 받아줘요. 그럼 저걸 받아야죠. 받고 또 당 대표끼리 토론하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온 나라가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럼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되고 국민들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여론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제발 잡아 넣는다는 이야기, 뭐 법을 징계한다.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법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법 만들려면 5천만 국민 맞춤형으로 법을 한 5천만 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기인 사무총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송영길 대표와 그래도 토론은 항상 했었거든요. 뭐 예. KBS, SBS. 예, SBS라든지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토론으로 이 사안들을 풀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여야 대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조건 잡아넣겠다라는 게 이렇게 여의도 어떤 뭐 원칙과 정론으로 좀 자리 잡혀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명령을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일 수 있겠느냐라는 좀 반문이 듭니다. 이 검찰 내부의 이 프로스 게시판에 쓴 글들 20개 정도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도 없고 그 다른 정치인들을 거론한 게시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법리와 어떤 결정, 판단이 있었느냐를 묻는 일반적인 수사팀과 어떤 공판팀 검사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단지 게시글로 적었을 뿐인데 이걸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들을 그냥 찍어 누르겠다라는 인상으로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전 먼저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항명으로 규정된 그 지검장들이 모두 다 지난 7월 달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했었던 지검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임명했었던 검사들이 단체로 좀 항명 성명서를 내고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점 되게 의미 있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법무부나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장동 이제 1심 재판 중에서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제 검사들이 수사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1차 수사팀은 수사 제대로 했었고 그래서 그 수사의 내용이 1심에 제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 때 임명됐던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지휘했던 2차 수사팀의 내용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뭔가 무리한 수사를 했고 심지어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은 녹취록,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도 조작된 부분이 발견되는 점 등을 봤을 때 이게 정의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소해서 다투 보면은 시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총론적으로 수사도 잘 되었고 재판도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을 구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문제를 막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은 1심 선고 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게 논리에서 큰 뭔가 미스스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꼬여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대응하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예. 자신들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검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헌법 7조가 이렇거든요. 1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 예. 뭐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예.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도 없다고 여기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검사는 판사와 비슷한 준사법 기관이므로 통상적인 것과 달리 탄핵을 통해서 뭐 면직한다는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의 근본을 사소한 걸로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쿠데타라는 이야기가 또 왜 나옵니까? 예.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를 악역으로 하는 느와르 영화를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2차 수사팀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대장동 일당들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굉장히 좀 환영하는 듯한 인상의 어떤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대장동 일당들 뭐 성남시 수뇌부라는 말은 적혀 있었지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연관성이 없는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 포기를 왜 지시합니까? 왜 추앙하고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잘된 재판과 잘된 수사라고 정성호 장관이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기소는 조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중간에 있는 게 기소일 텐데 수사와 재판은 잘 되는데 기소만 조작이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논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녹취록도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약 1236쪽 정도 되거든요. 예. 건수로 따지면 6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3명 이상의 속기사한테 다시 한번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었고 또 재판부에는 그 속기록과 함께 음성 파일을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법관들이 음성 파일과 그 녹취 속기록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그 재판 결과로 현출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이걸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재판부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윗 어르신 위례 신도시 이것도 지금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듣기 좀 뭐해가지고 청취 불가라고 써놨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냐 재창희 형이냐 이것도 사실 1236쪽 중에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사의 큰 맥락을 바꿀 만한 조작으로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 수사팀이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의 수사는 잘 됐고 2차 수사팀 수사는 잘못됐다. 전 오히려 그 주장 자체가 1차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방증으로 전 들려지는 것 같아요. 1차 수사팀에서는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예. 특가법 배임에 기소를 안 했거든요. 이 제대로 된 법리의 적용을 안 했다라고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판례가 없었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 거대한 재산 몰수라고 하는 사례가 없어서 오히려 1차 수사팀에서 수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마침 뭐 이 사례가 정확하게 빗댈 수 있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1차 수사팀에서 그때 코로나 시국에서 검사들이 이 집합금지라는 명령을 어기고 약 22명이 한 식당에 가가지고 막 식사하다가 단체로 뭐 코로나 걸리고
또 수사가 며칠 동안 지연되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었거든요.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1, 2차 수사팀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심으로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이 각 받게 되는 이제 그 돈이죠.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고 7천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7,800억 정도 못 받게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대장동 일당들 만수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성원 장관 얘기는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이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남욱이 검찰에 묶어놓은 재산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300억에 매입한 역삼동 땅을 500억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조 대표님. 이게 저 돈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라서 굉장히 이게 복잡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예컨대 정승호 장관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토론하면은 아주 좋은 이 저 법률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일단 1심 선고문이 검찰에서 요구한 한 7천억 정도를 거의 20분의 1을 깎아가지고 400여 원만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확정됐단 말입니다. 예. 추징금 이 부분이 확정됐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게 정당하다고 했어요. 이 민사소송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예. 피해자를 위해서 추징을 하는 거는 맞다. 그건 법리상 이제 정점이 없어요. 다만 그 액수를 7천억으로 하느냐 400억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해야지 조국 법무장관이 그건 전 법무장관이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민사소송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법리상 안 맞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이번 이 사태의 핵심인데 이상하게도 이 선고가 나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기사로서 이 추징금 문제를 다룬 언론이 없었어요. 자세하게 다른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그 예민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바람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뭐 배임죄 문제라든지 뇌물죄 이런 데 무죄 난 것보다는 이게 더 크고 이게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원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구조도 막 바뀌고 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인상적으로는 검찰에서 추징을 요구한 7천억은 아마 최대치일 거라고. 최대치인데 법원이 인정하는 400억은 또 너무 작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그 뭐가 좀 진실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7,800억이라고 이제 검찰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법원이 봤더니 부패한 재산은 약 한 1,12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1심 형사재판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뇌물에 해당하는 약 47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머지 이제 금액은 이제 민사로도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7,800억이라는 것도 출처불명이다. 검찰이 7,800억이라고 하면 다 7,800억이냐. 그러면 거기 안에는 이제 어떤 결과를 알 수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다 그냥 갑자기 이제 부동산 올라와서 번 돈 자체가 다 범죄 수익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건 범죄 수익 그러니까 다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지 않냐 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긴삼 부총장.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구조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택지를 분양해서 얻은 이익은 5,600억 정도 되고요. 투자해가지고 받은 그 지분에 따른 배당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500억 정도가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남시가 캡을 씌워가지고 가져간 현금이 1,800억 정도 돼서 추산해 보니까 7,8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이 형사와 민사의 구분은 워낙 잘 아실 거라서 굳이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형사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도둑한테 재산을 뺏는 거고요. 민사는
피해자가 도둑한테 쫓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징징거리는 거기 때문에 권위와 강제력의 차이에서 엄청난 급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국가와 이 검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돈을 뺏는 것과 성남시라고 하는 일개 지자체, 일개 지방공사가 민사로서 대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항소포기를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논리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분이 이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1,100억인가 벌었는데 이분이 이제 추징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공격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2022년부터 남욱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 가압류가 들어간 돈이 지금 3,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초기자금 저축은행 대출금 연대 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욱의 배당금이 1,000억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383억 원이 그동안 이자가 2,349억이기 때문에 예보가 확보할 수 있는 게 거의 3,000억 가까이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이제 예금보험에서 종잣돈이 됐었던 그 저축은에서의 대출 금액과 대장동 초기에. 예. 별개로 예. 배당 이익과 택지 분양 배당 이익으로 가져갔었던 그 이익은 사실 부패 재산이 맞거든요. 예. 요 사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오고 가면서 뺐기 때문에 성남시가 원래는 가져가야 될 돈을 배임으로 저들이 가져가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개의 사업 협약서 안 중에 이 2번째 안에 잠깐 생겼다가 3번째 안에서 없어지고 4번째 안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예. 그 조항을 보면 1,800억 이상의 어떤 이익들은 전부 다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게끔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조항까지 더 추가로 있냐면 평당 1,4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됐을 때는 예.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서 배당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평당 1,4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건설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조항이 있었었는데 이걸 이제 일당들이 뺀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배임인 거죠. 그러니까 예금보험에서 과거에 대출로 인해서 있었던 그 금액과 별개로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이익은 또 몰수해야 되는 돈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7천억 예. 추징을 해야 된다는 거 7천억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부풀려졌다고는 볼 수 없겠네. 그러니까 받은 돈입니다. 그렇죠. 일당들이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8,721만 원을 넣고 배당 금액으로만 1,007억을 남욱 씨는 벌었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넣어서 1,228억을 벌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부패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수해야 된다고 그럼 제 주장합니다. 생각은 이 게임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진 거예요. 7천억이라는 숫자가 국민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7천억 정도는 안 되고. 1심 법원은 왜 부패 재산을 1,100억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 거대한 재산을 몰수했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은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그 시점을 기수로 이 특가법상 배임의 기준이 5억부터 5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징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고 법원은 아니다. 이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기수를 잡고 추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밖에 추징을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사실 2심에서 다퉈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심에서 다퉈볼 만한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예. 자, 일단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이것도 좀 표를 나중에 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